자,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신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붓다도드 시즌2 붓다 순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의 출가 선택, 가진 게 많을수록, 그 다음에 잃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사실 선택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70년대, 80년대 우리가 별 볼 일 없을 때는 막 성장 동력이나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과감하게 질러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가 너무 크면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빠릇빠릇 잘 돌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죠. 고려해야 될 가치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집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놓지 않고 계속 향유했으면 좋겠다. 그게 불사에 대한 추구거든요. 진시황도 그렇게 해서 훅 가셨고요. 그다음에 한무제도 그렇게 해서 가셨고요. 뭐 다들 이렇게 잘 나가는 분들 그렇게 해서 가셨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또 다른 새로운 선택이 아니면 그 연장선상에서는 그 이상의 가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관자에 보면 제가 그 얘기 되게 좋아하는데, 관중이라는 사람이 제나라 황공에게 한 말, 제나라 황공이 춘추5패, 그러니까 지금 약간 트럼프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패자라는 겁니다. 패권을 쥔 게 춘추 5패라고 해서 5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나라 황공이 처음으로 그런 패자가 되거든요. 그때 관중에게, 재상이었던 관중에게 그 재상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작은 아버지라고 불렀어. 중부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복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재상을 잘 만나서 자기는 그냥 가만히 딴 거 해도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돌아가. 참. 그러면 이 사람은 청백리냐? 아닙니다. 저는 관중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일 잘하고 사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고 맡기고 임금이 작은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내가 좀 어떻게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쉽게 말해서 안 갈 수 있는 거 없어요. 안 갈 수 있는 뭐 불사의 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명 뭐 이렇게 한번 먹으면 영생하는 약, 물약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관중이 한 말이 뭐냐면, 그런 게 있었으면 그 전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왜 못 찾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속 계셨으면 임금님에게 자리가 안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쉽게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 계속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임금님까지 왔겠습니까? 당신까지 올 것 같아요? 이러니까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끝내거든. 참. 근데 이렇게 경각심을 준다라고 하는 게 관중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임금이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뭔 뜻인지 알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찾아보겠습니다. 뭔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때 강구한다더니 그거 아직 안 됐어요? 계속 토의 중입니다. 연구 중입니다. 개발 중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보통은 그렇게 가요. 왜냐하면 그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고 답을 결정해서 의견을 듣는 질문이 있어.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판단을 못 하는데, 특히 어른들이 답 결정을 해놓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의 특징 중에 하나야. 답이 결정되어 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생각을 읽고 얘기해야 됩니다. 독심술로. 그렇게 하면 확실히 너가 식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내 생각을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게 되겠냐? 이렇게 있어. 관심법을 잘해야 돼. 관심법을. 그리고 물어보는데 방점이 어디 찍혔는지 잘 봐야 돼. 그래서 왜 제 황공은 자기가 영생하고 싶은가?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가진 게 많을수록 버리기가 어려워요. 장자는 전국시대 사람이라서 그때는 전쟁이 한참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전쟁이 빈번하니까 시신을 다 수습을 못한대. 이렇게 해서 들판에 시체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겠지. 전쟁이 계속 반복되면 그걸 누가 파서 묻을 거야. 내가 도망다니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도 지금 바쁜데. 그래서 시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시신에 원래 동물들이 그래요. 제일 좋아하는 게 장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좀 보들보들하잖아.
보들보들하잖아. 이 바깥쪽이 좀 땡땡하잖아. 그리고 이런데 갈비잖아. 먹고 뜯을 것도 없어요. 뼈다구만 크지. 야, 이거 잘못하면 이빨 나가겠다 이러면서 그 승냥이들이 뜯다가 에라 이러면서 먹잘 것도 없이. 그리고 그렇게 죽는 분들이 뭐 상태가 좋지는 않았을 거거든. 그래서 그렇겠지. 까마귀가 똑똑하거든, 되게. 그래서 까마귀가 눈을 이렇게 파고 있다가 사람이 와요. 까마귀 까치는 같은 애들입니다. 그냥 배에다가 칠하면 까치고 메이크업 좀 이렇게 딱 하면 까치 되는 거고 안 하면 까마귀예요. 그래서 이쪽은 좀 까치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까치를 좋아하더라고. 그럼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하나 그리고 일본은 까마귀 좋아합니다. 그러면 지우고 가면 됩니다. 그럼 난 까치로 태어났는데요? 그거 염색하면 됩니다. 제가 까마귀입니다. 그래, 야, 너 밑에 그 흰털 나는구만. 이러면 새치. 제가, 젊어서 고생을 좀 해가지고 자꾸 새치가 올라와요. 이러면 돼. 그래서 그 까마귀들이, 난 그 어렸을 때 장자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좀 재밌었거든. 근데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 까마귀가 그 시신을 뺏길까봐 쪼아먹고 있다가 시신을 뺏길까봐 깍깍 운대. 경고로 오지 마. 근데 그 사람은 그 시신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냥 무서워. 그냥 우리는 그냥 가는 길에 옆에 이제 짜증나 시체가 있어 이러면서 가는 건데 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먹을 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고 그걸 경고음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 뜻이냐면 먹잘 것도 없는데 집착하는 인생아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먹을 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까마귀 관점에서 먹을 거지. 인간의 관점에서는 혐오스러운 거야. 뭐 우리 가족이나 이러면 어떻게 해서든 보존하겠지만 모르는 사람 시신을 누가 기꺼운 마음으로 보기를 좋아하고 뭐 이렇게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지. 인지상정이지. 그래서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비유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마치 시신을 까마귀가 저렇게 부여안고 다른 사람들이 찝쩍거리는 거를 막듯이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너의 인생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해. 그래서 까마귀한테는 그게 먹을 거지.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왕자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거고 중동의 그 왕자급들 한번 그 걔네들 사는 거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거 한번 봐봐. 뽀대난다. 뭐 롤스로이스 타다가 뭐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가서 기스 났어요. 버리면 돼. 그걸 왜 고치냐. 없어 보이게. 범퍼 갈아야 되나요? 앞에 문까지 좀 갈아야 되나? 이거 버려. 새로 사면 되지. 그 고쳐가지고 범퍼 바꿔놓으면 색 조금 다르다. 미세하게 다르다. 그 뭐하러 그래. 그래서 그렇게 가진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근데 부처님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졌던 분이지. 근데 스스로 그걸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방향은 내가 선택하는 방향이 아닌 것 같아. 나의 삶의 행복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볼 때 그런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행복한 거고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가지고 있던 사람은요 행복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했지만 롤스로이스가 기스 나서 바꿀 정도의 사람이야. 그냥 에휴 그 차 뭐하러 고치냐 그 귀찮게 그냥 야 그냥 사. 그게 익숙해지잖아요. 그 사람은 그게 행복인지 몰라요. 그게 행복인지 몰라.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거야. 그 사람의 인생은 그게 존재할 때부터 시작된 거야. 그래서 올라갈 때 재밌는 거지. 걔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는 고통이라는 것도 있어. 그 고통 느껴보고 싶습니다. 느껴보고 싶습니다. 1등의 고통, 1등의 스트레스도 있는 거라니까. 1등의 스트레스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체적으로 버린다는 건 다른 사람들이 그거는 있거든요. 자기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고여 있는 상태에서 자기는 기쁜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참 좋겠다를 연발해 주거든. 그러면 내가 가진 게 충분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주체적으로 버린다는 거는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그 약간 그냥 토굴 같은 거 짓고 사는 분이 내가 집을 버리고 떠나겠다. 이거는 되지. 근데 강남에 한 50억, 100억 하는 아파트를 내가 사회에 환원하고 떠나겠다. 아, 나중에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환원까지는 좀 그렇고 잠깐 갔다가 내가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그때 가서 결정. 그렇게 가는 거지.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가 시체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같은 소시민들의 집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있는 사람의 집착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시체가 좀 큰 시체, 상태 좋은 시체랑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거를 그런 판단을 하시고 이런 상황에 존재해가지고는 개선이 없다. 삶의 방향 자체를 바꿔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다. 참 어려운 거죠. 제가 전에 어렸을 때 제가 그 책 보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모두도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읽은 책인데 거기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출가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용이 나와요. 아니 그거 불교는 아니고 힌두교 얘기예요. 인도 이야기예요. 인도 이야기. 인도 책인데 계속 출가해야겠다. 난 이걸 버리고 이제 뭔가 삶을 전환해야겠다. 이렇게 입으로 10년째가 있고 한 사람은 출가에 대한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뭐 내가 수행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 사람은 하루에 딱 뭔가 생각이 딱 바뀌고 그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세상에는 압구정이 그런 거잖아요. 한명회가 은퇴하겠다. 그래서 압구정에 정자를 지어놓고 그게 압구정이잖아. 한명회가 압구정 호잖아. 그래서 지어놓고 가겠다. 그래서 그 시에 보면 그게 있어요. 풍자로 저렇게 지어놓고 간다고만 입만 털고 저놈은 안 간다. 이렇게 시 써놓은 게 있어. 반대쪽에서. 그럼 가든가. 저게 뭐 하는 짓이냐. 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부처님 입장에서 선택이 쉽지는 않았을 거고 당신 선택한 뒤에 그걸 감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충돌은 있었을 거예요. 지위가 있으면 논다고 했을 때 내가 놓고 싶어도 이해 당사자들이 존재하거든요. 나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해 당사자들이 있으면 그만하시면 안 됩니다가 나와. 주변 사람들이 왜? 권력 구도가 바뀌어. 이 사람이 빠져버리면. 그게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아마 뭐 잠들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뭐 모든 사람이 잠들었다. 뭐 성을 넘어서 나갔다. 그런 식의 어떤 흐름과 관련된 측면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왜? 개인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도 어떤 집단 안에서 위치가 있는 사람이 빠져버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갑자기 닭 쫓던 개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요 그림 잠깐 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 이제 통도사에 있는 8상도 중에서 유성 출가상도예요. 뭐 그림이 너무 이렇게 작게 보이니까 그냥 부분도로 보면 이렇게 여기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하려는 뜻을 내고 지난 시간에 봤었던 그림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사천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 출가하셔야죠.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마부가 차익이 말을 끌고 오는 이렇게 성문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보면 다 졸고 있죠 또. 그래 이게 월급 받는 사람들은 이게 잘 존다니까 시간만 되면. 시간만 나면 졸아요. 지일 아니면 다 그런 거야.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모든 사람은 자는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비유거든요. 그래서 중생들은 자는 거고 부처님은 깨어있고 신들은 깨어있대. 다 이렇게.
그리고 마부는 이제 깨야죠. 그래야 말을 갖고 오죠. 뭐 그렇게. 여기 앞에 지키는 사람들도 다 자요. 자세히 잘 안 보이실 건데 다 잡니다. 우리 뭐 그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봤죠. 그 포졸들 맨날 졸고 당판 하나 들고 맨날 졸고 있죠, 뭐. 그리고 지금 말 끌고 오죠, 이 차익이. 말 끌고 문을 어떻게 통과했느냐? 모르겠습니다. 문이 닫혀 있네. 문을 열고 들어왔을 건데 문을 통과해 왔나? 난 뭐 그런 설정들이 있는 거예요. 문을 막고 있어도 이제 통과해서 옆에서 왔겠지. 근데 뭐 문 밖에서 말이 오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성 안에 이게 부처님 에마거든요. 에마 흰 말입니다. 흰 말. 그래서 흰 말에 대한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흰 말에 대한 설정. 그래서 부처님 말도 흰 말. 이마에 이렇게 약간 별 모양 비슷하게 뭐 이렇게 있대. 그래서 마부는 차익, 말은 건척. 건척이라고 하는 칸타카. 칸타카 이렇게. 그리고 그 흰말에 대한 설정이 흰색이 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희다라고 하는 게 길하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상징이라는 걸 부여하기 때문에 뭐 백호 뭐 이런 식으로 흰 동물, 백상, 흰 코끼리, 예,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동물 중에서 최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말도 그런 게 있지 싶어요. 그래서 저 백마에 대한 상징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장 스님이 서유기에 보면 현장 스님이 흰말을 타죠. 그렇게 해서 그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불교의 첫 시작에서도 백마사, 낙양의 백마사. 제가 이제 좀 있으면 가을쯤에 낙양에 한번 가볼까 싶은데 거기 보면 백마사라고 절 진짜 엄청 큽니다. 시간만 되면 그것도 싹 돌아보면 좋은데, 아니 돌아는 다 보는데 시간이 좀 걸려, 많이 걸려. 그래서 절이 지금 두 개로 돼 있죠. 절이 두 개로. 절이 너무 커가지고 나중에 허리가 끊겼어, 절이. 절이. 지금은 붙였는데 한참 걸어가야 돼요. 다리 아픕니다. 절이 다리 아파. 아유, 큰 절들 내가 그냥 위로 해가지고 엘베 놓는 게 편치. 이게 땀난다, 땀나. 백마사. 왜 백마냐면, 이제 처음에 중국에 불교가 들어올 때 흰 말에다가 부처님 경전하고 사리하고 불상을 싣고 왔다. 그리고 거기 그 절에 오니까 애가 죽었다더라. 그래서 백마사. 이렇게. 그게 중국 불교의 첫 절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선산도리사. 신라 쪽에는 선산도리사. 그 다음에 저쪽에 백제 쪽에는 영광 불갑사. 불갑사 뭐 이런데 불교가 들어와서 영광이에요. 영광대다고 영광.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광 법성포가 그게 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법이 성립됐다, 확립됐다 이렇게 해서 법성포라고. 굴비가 이루어져서 법성포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영광하면 그 영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굴비만 생각을 하니까 좀 슬픈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청와대입니다. 청기와집이에요. 청기와집. 그리고 취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거는 물고기가 아니고 고래, 아마 마가로 같은 거를 변형시켰을 거예요. 보통은 새날개도 많이 써요. 새날개 같이 이렇게 쫙 올리는 것도 많이 쓰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신들이 와서, 여러 신들이 와서 이제 부처님, 이제 출가시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보면 또 이제 사천왕이 말 다리 밟고 있죠. 말 다리 이렇게 받치고, 4명. 이것도 설정도 되게 재밌어. 여러분이 잘 몰라서 사천왕이 인간보다 훨씬 큰 걸로 나오거든요. 사이즈가. 근데 그거를 조그만한 말을 이렇게 밟아야 되니, 받쳐야 되니, 팔을 하나씩 받쳐야 되니, 야, 저쪽으로 좀 가봐. 자리 모자른다. 야, 똑바로 안 하니까 다리 부러진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요거 이제 차익이라고 사람 모습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익인데, 기록에는 이제 제석천이 끌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을 이제 넘어가지. 안 그러면 차익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차익을 대동하고 출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화적 설정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성을 넘어서 이렇게 쫙 넘어가는 것처럼.
근데 가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성이 있었겠나 싶어. 25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들이 아닙니다. 그 시대마다 다 다르거든. 요번에 그거 들어갔잖아. 그 디즈니랜드 성. 디즈니랜드 성 아세요? 그 디즈니랜드에 모델 성이 있잖아. 그 성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들어갔거든. 근데 그 성 안 가보셨지? 아유, 슬프다. 그거 가면 그래서 그 성주가 좀 제정신이 아니었지. 그러니까 성을 쌓는 시절이 있고 성이 필요 없는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성 우리 아무도 안 쌓잖아. 그게 이제 화약무기가 일반화되면 성이 필요가 없어요. 왜? 밖에서 대포를 쏘는데 성 쌓아놓으면 뭐하냐? 이거 그냥 계속 저쪽에 쏘고 있는데. 그래서 총 같은 정도만도 성이 필요하지. 그래서 일본이 성을 저렇게 쌓고 있는 거는 쟤네가 대포가 주력은 아니었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몽고가 이렇게 쫙 한꺼번에 제패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몽고의 그 기마병도 있었지만 몽고가 화약무기를 굉장히 잘 써요. 자기네들이 좀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술자들을 굉장히 선호해서 이렇게 땡겨버리거든요. 그때 이제 이슬람 믿던 사람들 중에 저 화약 기술자들이 상당히 들어와요. 그 대포. 그래서 몽고 때 신분 제도를 보면 몽고인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생목인인데 눈단이 파란 사람들. 그게 이제 신강 위구르 쪽이나 안 그러면 저 중동 사람들 중에서 과학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돈을 주고 우대를 해서 쭉 배치를 해버리면 자기네들이 이제 그런 거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 전투력에서는 비교가 안 되죠. 군사 얼마 있는 거하고, 당나라 때 봐봐. 우리나라 고구려. 그 농성전 아니요. 그 수나라 당나라 때 다 농성전이 성 안에 들어가서 탁 버티고 있는 건데, 대포가 일반화되면 버티면 더 빨리 간다. 나가서 싸워야지. 이거는 버티면 계속 밖에서 포로다가 해서 성 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다가 계속 포 떨어지잖아요.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뀐다고. 그래서 그 디즈니성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그 성주가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포가 일반화되고 성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매니아인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지. 매니아들은 쓸데없는 데 돈을 씁니다.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게 뭔 필요가 있나 싶은 거를 돈을 들여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유적들 가보면 제대로 성 샀던 시절도 2500년이잖아.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부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니까 굉장히 뭐 가까운 분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조상들이 2000년 전에 알에서 나왔다. 그거보다 500년 전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일반적 생각들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당시 사회라고 하는 건 인도가 발전했어도 고대의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고대의 한계라는 게. 그래서 막 저렇게 성을 넘었을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저런 식의 모습들을 하는 거고, 여기 이거 봐봐. 이거 얼마나 이렇게 들고 있어. 말이 막 보통 일이 아니지. 이렇게. 그리고 뒤에 이제 신들이 호위를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고 이런 애들은 대부분 좀 하급신입니다. 광배가 있으면 높은 겁니다. 그리고 광배가 있으면 높은 거고 귀족 복장이고 부드럽게 생기면 다 높은 거예요. 그거는 조선시대 때 문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쓰고 이런 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우리가 양반이지 어디 문관하고 무관이 같은 레벨이야. 고려 때는 무를 좀 숭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벌어지잖아. 무신정변. 그거 보면 무관들이 얼마나 이렇게 좀 낮춤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힘쓰는 거는 사실은 전쟁 상황이 돼야 사실은 뭔가 역할을 발휘하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전란이 아니었으면 이순신 장군이 장군이라도 별 볼 일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걸 만난 게 당신에게 최고의 행운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어요. 왜? 그런 상황을 안 만났으면 그냥 일반 뭐 그런 사람도 있다더라? 뭐 그 이상 뭐가 됐겠어? 그냥 지나가는 거고 뭐 학자도 아니고 대단한 뭔가를 뭘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잖아. 아니 그렇잖아. 그리고 난중일기 같은 것도
이제 그런 분들이 문과에는 급제했지만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이 아니니까 글들이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문장이 대단할 건 없어요. 하지만 전쟁 상황이니까 이건 사건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그렇게 돌아가신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게 안 만났으면 우리가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영웅으로 이렇게 모실 수 있었겠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힘쓰게 생긴 얼굴 봐. 좀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이게 좀 떨어지는 캐릭터. 이쪽 좀 곱상하잖아. 이렇게 광배들 캐릭터들이 대부분 다 곱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광배도 없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나마 옷이라도 입고 있는 거예요. 옷도 안 벗고, 이렇게 벗고 있으면 더 떨어지는 겁니다. 보통 이제 옷 벗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수문장 뭐 이런 쪽이에요. 그리고 왜 옷을 벗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막 거기 근육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금강역사 이런 거 봐봐요. 다 까고 있잖아. 석굴암에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까지 까지는 않았을 겁니다. 동아시아는. 아무리 문직이라도. 영국 근위병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엄격한 모습으로. 그런데 신체 조건은 좋았을 거예요. 어차피 그런 거 지키는 분들이 대부분 다 뭐 왕실이나 이런 거 지키는 분들은 다 신체를 기본적으로 봅니다. 얼굴을 보는 건 아닌데 체형이 어느 정도 돼야지. 아니 그렇잖아. 영국 왕실 근위병 뽑는데 150짜리를 놓을 수는 없잖아. 그 인간 차별 아닙니까? 그렇게 접근하기는 좀 그렇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리 안 돼도 175는 넘어야 되지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근위병을 못한 거죠. 그런 건 이제 조금 이런 거 있고, 풍채도 좀 좋고, 딱 벌어지고, 뭐 이런 분들이 했겠지. 그래서 이렇게 몸을 까지는 않아요. 그래도. 근데 몸을 깐다는 얘기는 뭐냐? 더운 지역입니다. 더운 지역은 이렇게 벗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더운 지역 문화랑 관련해서 최근에도 그런 분들 제가 이렇게 기차 타면서 봤는데 요즘은 막 이렇게 옷은 적게 하고 문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문신으로 옷 대신에 아이고 옷값은 덜 들었다 뭐 있어. 그게 이제 동아시아는 문신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게 우리는 옷을 입잖아. 그런데 노출이 많고 더워. 제가 올 겨울에 인도 가려고 그러는데 그 가면 이제 뻔하거든요. 한 낮일 때는 아침 영상 5도, 그 다음에 낮에는 한 35도까지 올라가거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얇은 패딩 안에다 입고 승복 입고 그 다음에 낮에는 그 패딩 벗고 뭐 이렇게 영상 5도인데 왜 패딩을 입어요? 훨씬 춥습니다. 거기 습기가 많아, 습기가. 그래서 훨씬 추워. 영상 5도인데 0도보다 추워. 그 습기가 부딪히면서 계속 체온을 날리거든요. 진짜야.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겨울도 35도면, 야, 여름에는 어떻겠냐를 생각해봐. 그러면 벗겠지. 뭔가는 해야 돼. 그러면 문신이죠. 자, 그렇게 해서 출가하고 이 대목은 사실은 뭐 그렇게 지금 맞는 건 아닌데 이 다음 장에서 원래 나와야 되는데 유성출가상 아니고 이제 설산수도상에서 나와야 될 그림인데 여기 연결돼서 물려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고 나서 옷만 보낸 거야. 그래서 말이 다시 돌아왔죠. 출가해서 옷만 보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부가 와서 이렇게 이제 또 올려주니까 이거는 이제 신할 거예요. 그렇게 올려주니까 이 이제 두 명의 여성이 씩업하는 거지. 한 명은 누구냐면 이모인 마하프라자파티. 불교에서 꼭 유모라고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이모, 양모, 유모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그냥 부인입니다. 정반왕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부인이 된 거니까 뭐 이모고 양모 필요 없어. 근데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이걸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첩을 두고 뭐 부인을 여러 명 둘 수는 있지만 동아시아는 일부일처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부일처 다첩제거든. 일부일처 다첩제. 그래서 처는 한 명이어야 돼. 그리고 첩은 여러 두지만 첩 중에서 처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오진 않아. 이거 올라오는 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그래서 처가 죽으면 새로운 처를 모집하지. 아니, 맞잖아. 밑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잖아. 2군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고 2군은 영원한 2군이고 1군은 새로 뽑는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건데 그거를 요런 시스템 안에서는 동시에 자매가 결혼해서 부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좀 더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자꾸 설정을 줘버리면 그게 사실인데 동아시아 사람들은 배경 문화 때문에 쟤네는 뭐야? 왜 무슨 뭐 자매가 다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저기 뭐야? 뭐 이상한 놈들이야. 이렇게 할까봐 이모, 양모, 유모 뭐 이런 식의 설정들을 많이 줘요. 왜곡이지.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유모나 우리가 양모는 이해가 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양모가 들어왔어요. 안 그러면 뭐 유모는 원래부터 양반집이나 이런 다 있었거든. 자기 전 안 먹여. 그게 무슨 뭐 신체가 어떻게 바뀔까 봐 그런 건 아니고 젖이 부족해서 그래. 그리고 그거를 다 관리하기가 좀 힘드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두 여인이 시겁했대. 마하프라자 파티하고 대도하고 그다음에 야쇼다라. 이렇게 두 여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옆에 시종들이 있고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제 절단 난 거 아니요? 뭐 이렇게 했다는 하지만 이모는 절단 날 필요가 없죠. 내 아들 있지, 내 아들. 어떡하지? 괜찮나? 이렇게 그러면 내 아들인가? 이거 자꾸 부처님 입장에서 이게 불전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애석하게 여겼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내 조카기도 하고 내 언니 아들이야. 그런데 걔가 출가해서 고생을 할 것 같아. 좀 안타깝기는 해. 하지만 내 아들이 있네. 내 아들이 있네. 그러면 생각이 또 이렇게 조금 그게 인지상정 아니요? 내 아들 앞에 형이 있어. 내 언니 아들이야.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알아서 빠져줬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충격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이런 거는 이제 공작선, 뭐 이렇게 부채, 털부채, 깃들을 붙여가지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동쪽문으로 이렇게 출가를 하셔요. 그 동쪽문, 왜 하필 동쪽문이냐? 부처님은 동쪽으로 출가하시고 동쪽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동방숭배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서쪽. 거기도 서쪽, 이제 해가 지는 쪽, 해가 뜨는 쪽, 해가 지는 쪽. 그래서 돌아가시는 건 해 지는 거, 그 다음에 출가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는 거는 해가 뜨는 동쪽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문으로 나간 게 맞긴 맞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출가하고 지금 내가 특단의 결정을 해가지고 내가 출가해야지. 그 상황에서 길한 걸 따질까? 경황이 있었나? 근데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당신이 불안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동쪽을 갔을 수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도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거는 좋은 거니까 크게 부담 안 되는 거면 좋은 거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걸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천도제라든지 이런 거는 부담이 되는 거니까 그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거고, 그건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다음에 뭐 백중이나 무슨 예수제 같은 거는 합동으로 하는 거고 크게 부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좋고, 뭔가 조금 더 행복으로 갈 수 있다면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돈 들인다고 아닌 게 긴 게 되진 않아. 완전히 바뀌진 않아. 그렇게까지 바뀌진 않아. 그러니까 입시기도 한다고 꼴등하던 놈이 100점을 맞진 않아. 그게 1억짜리 입시기를 해도 그런데 한 10만 원이나 뭐 이렇게 내가지고 기도를 해서 한두 문제 찍었는데 더 들어왔어. 감사한 겁니다. 10만 원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했을 때 내가 뿌듯함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 좀 든든한 의지가 된다라고 하는 흔들림이 막아진다는 것만 하고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은 것들은 좋은 거라면 하는 게 좋고 합리성을 제가 추구해도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도 내가 지금 출가해야 되는 상황에서 약간 복잡한 상황에서 동쪽으로 나가는 게 길한데 그러면 그렇게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부러 선택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경황이 없었으니까 아닌데 실제로는 어느 문으로 나간지 모르는데 그냥 부처님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랬다 카더라로 결정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 생각을 해보고 이 동쪽 문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